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저번 영상 홈뷰에 이어서 오늘은 메이킹 해피니스 포 뱀씨를 함께 들어보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목사님 댁으로 떠나고 벤이 블로젯 집사님 댁으로 장작을 패러 가자마자 폴리는 낡은 난로 주위에 동생들을 모아 일을 시작했다. 폴리와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모두 마쳤다. 깔끔하게 청소된 바닥, 설거지가 끝난 부엌을 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던 폴리는 어머니가 등을 돌리자마자 일을 서둘러 시작하자고 동생들에게 간청했다. 벌써 11시 다 돼가. 그날은 바깥에 일이 없었던 조엘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신나게 뛰어다니며 말했다. 벌써 11시라고 폴리페퍼 못할 거야. 아니야, 조. 얼굴이 붉어지고 팔에 장작을 가득 든 폴리가 낡은 시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9시 15분밖에 안 됐어. 조심해. 푸른시. 덮개는 열면 안 돼. 데이비를 도와줘. 아니, 내가 할래. 조엘이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내 차례야. 데이브는 시침질하는 거 맡았잖아. 내 차례라고? 폴리. 그래, 폴리가 말했다. 깜빡했네, 여기. 그녀는 나무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작은 더미를 만들었다. 탈 수밖에 없을 거야. 엄마를 위한 케이크가 얼마나 맛이 들 텐데. 너무 커서. 프론시가 한쪽 발가락으로 폴짝거리며 외쳤다. 엄마는 어쩔 줄 모르실 거야. 폴리. 그럼. 폴리가 쾌활하게 말하면 아무를 더 넣었다. 세상에. 벤이 붙여놓은 퍼티가 다 빠졌잖아. 맞아. 조엘이 난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며 말했다. 그러고는 쾌활하게 덧붙였다. 지금까지 본 구멍 중에 제일 커와. 진짜 큰 구멍이야. 폴리. 이걸 어쩌면 좋지. 폴리가 몹시 괴로워하며 말했다. 이 징글징글한 녀석. 벤은 블로젯 집사한테로 훌쩍 가버리고 내가 달려가서 벤을 데려올게. 조엘이 재빠르게 소리쳤다. 10분 안에 데려올 수 있어. 아니, 안 돼. 조. 폴리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를 일에서 빼내는 건 옳지 않아.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조엘이 문으로 가려다 멈춰 서서 물었다. 모르겠어. 폴리가 무릎을 꿇고 균열을 살펴보며 말했다. 종이로 막아야 할 것 같아. 그걸 안에 넣을 순 없어. 조엘이 경멸적으로 말했다. 지난주에 이미 다 망쳐놨다는 걸 몰랐어. 알아. 폴리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2개의 검은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고칠 수 없어. 데이비가 냉정하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럼 케이크를 못 먹잖아. 세상에. 폴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걱정 마. 케이크는 우리가 먹을 거야. 이 못생긴 늑근이. 난로를 향해 내가 한 짓을 봐. 프론시의 갈색 눈에서 끔찍한 광경에 굵은 눈물 2방울이 흘러내렸다. 두 소년의 슬픈 얼굴은 폴리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위로를 구했다. 내가 고칠 수 있어. 조. 최대한 빨리 종이 좀 가져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조엘이 뒤적이며 말했다. 다 찢어졌어. 영감만 빼고 그거 가져가도 돼. 세상에 안 돼. 폴리가 소리쳤다. 조, 다시 갖다 놔. 아마 장작 창고에 좀 있을 거야. 둘 다 없어. 어린 데이비가 재빨리 말했다. 조엘이랑 내가 그걸로 연을 만들었거든. 세상에. 폴리가 신음하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얘들아, 나한테 연을 맡겨줘. 안 돼. 조엘이 말했다. 이미 다 날아가서 찢어졌어. 자, 얘들아. 폴리가 그들에게 위험 있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탐험을 하면서 몹시 뚱뚱해진 모습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오래된 구멍을 막을 종이나 뭐든 필요해. 어떻게든 말이야. 알겠어. 꼬마 데이비가 말했다. 어디서 가져올게. 위층에 있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한 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폴리의 손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인 낡은 가죽 부츠 덮개를 쥐어주었다. 잘게 찢어서 넣어도 돼. 데이비가 말했다. 그럼 할 수 있지. 폴리가 말했다. 그리고 데이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를 축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물이 될 거야. 부츠 윗부분을 줄 걸 그랬어. 조엘은 폴리가 재빨리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귀중한 가죽 조각을 엄숙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럴 줄 알았어. 조이, 폴리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내 생각엔 두 소년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 프론시의 기쁨에 찬 작은 울음소리가 그들을 응원했고 가죽이 제자리에 꽉 들어맞았고 불이 타기 시작했다. 얘들아, 폴리가 일어서서 길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 바스컴 댁에 가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워오겠다. 너희는 여기서 집 잘 지키고 있어. 꼭 성공할 거야. 조엘이 말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좋아. 폴리가 후드를 묶으며 말했다. 프론시가 너희를 지켜볼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폴리는 떠났다. 바스컴 할머니든 사실 아이들의 할머니는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이상 그렇게 불렀을 뿐이었다. 할머니의 오두막은 길 건너 모퉁이를 돌면 바로 있었다. 폴리는 손살같이 달려 문으로 향했다.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귀가 너무 어두워서 할머니가 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폴리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머니는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이미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폴리가 오는 것을 보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빗자루에 기대었다. 폴리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한 뒤 망설이자 그녀는 엄마는 잘 지내시니? 라고 물었다. 엄마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폴리가 노부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 내일이 엄마 생일이세요. 내일이 힘든 날이 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얘야, 괜히 고생시키면 안 돼. 아니요. 폴리가 말했다. 제 말은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시잖아요. 할머니,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커서 할머니의 모자 테두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이 땅 때문이니? 바스컴 부인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잖아. 맞아요. 폴리가 말하면 오부인 주위를 뛰어다니며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노부인께 깜짝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녀의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으며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너무 뻣뻣하게 바느질을 한 거야. 그렇지. 놀라워요. 폴리가 발끝으로 서서 입을 할머니의 귀 높이에 맞추며 소리쳤다. 할머니, 케이크 하나 주세요. 큰 케이크요. 케이크. 할머니가 소리치며 모자를 내려놓으려고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폴리가 대화를 이어가려다 모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만졌다. 괜찮을 거야. 맞아요. 폴리가 빗자루를 집어들고 동시에 후드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오, 할머니 만드는 법도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나이 든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조언을 해주는 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주 훌륭한 레시피가 있어요. 바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료품 저장실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제가 청소할게요. 폴리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자신의 행복한 생각에 맞춰 힘차고 즐겁게 바닥을 쓸었다. 자, 여기 있어. 할머니가 낡은 양철 찻주전자를 손에 들고 뒤뚱뒤뚱 돌아오며 말했다. 세상에, 얘야.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잖아. 그렇게 쓸면 안 돼. 할머니는 폴리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았다. 폴리는 몹시 당황한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렇지. 할머니는 긁어모을 수 있는 몇 개의 조각 위로 빗자루를 가볍게 끌어당기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작은 더미로 만들었다. 그게 방법이야. 그러면 방 안에 다 퍼지지 않을 거야. 죄송해요.
불쌍한 폴리가 말을 시작했다. 괜찮아. 바스컨 부인이 폴리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친절하게 말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다음에는 더 잘 쓸 거야. 이제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그녀는 빗자루를 구석에 놓고 폴리가 따라오는 테이블로 다시 뒤뚱뒤뚱 걸어가서 딱 맞는 레시피를 찾기 위해 찻주전자의 내용물을 뒤집었다. 하지만 맞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와 폴리의 불안한 손에 찻주전자가 거꾸로 뒤집혀 흔들렸는데도 말이다. 다른 레시피들은 모두 기쁘게 쏟아져 나와 그들의 얼굴을 노려보는 듯했다. 작고 누렇게 변한 노란 종이 두루마리였는데 여전히 옛 향신료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완전히 허사가 되었다. 할머니가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동안 폴리는 다른 걸 하나 줘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다. 아니. 예, 노부인이 대답했다. 자, 어디에 두었더라. 그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얹으며 혹시 기억이 나는지 살폈다. 아니, 예약. 그녀는 되뇌었다. 아니, 내 조카 미란다의 결혼식까지 가져갔었지. 정말 우아했어. 깃털처럼 가벼웠고 풍성하지도 않았지. 그녀는 덧붙였다. 계란도 없었고, 계란은 먹을 수 없어요. 폴리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에 놀라며 소리쳤다. 할머니, 아시다시피 저희는 밀가루밖에 없어요. 갈색으로 만들면 돼. 바스컨 부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건포도를 곁들이면 아주 맛있어 보여. 건포도가 없어요. 폴리가 대답했다. 건포도가 없니?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뭘 넣을 거야? 계피요. 폴리가 재빠르게 말했다. 계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맛이 들 거예요. 할머니. 그녀는 불안한 어조로 말을 마쳤다. 어쨌든 케이크는 꼭 만들어야 해요. 엄마 생일을 축하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제. 할머니가 분주히 돌아다니며 말했다. 폴리, 내가 정말 운이 좋다면 놀랄 일도 아닐 거야. 그리고 내 엄마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실 거야. 자, 우리가 그 레시피만 찾을 수 있다면. 할머니는 다시 책장으로 돌아가 종이 조각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폴리, 걔네가 그걸 어떻게 먹는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부스러기 하나도 남지 않았지. 세상에, 폴리가 말했다. 미란다의 결혼 케이크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 만약 할머니가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올라가서 식료품 저장실 선반을 봐도 괜찮을까요?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바스컨 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한번 해봐. 가끔은 내가 물건을 치워두기도 하거든.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그래서 폴리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낡은 나무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탔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머니는 그릇을 하나씩 내려주셨고 적당한 간격으로 깨진 찻잔과 손잡이 없는 주전자도 놓였다. 하지만 이러한 탐험이 끝날 무렵 미란다의 결혼 케이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있었다. 아무 소용도 없군. 마침내 늙은 여인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며 말했다. 폴리는 의자 위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포기해야겠어.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걸로 하면 안 돼요. 폴리는 절망에 빠진 듯 물었다. 미란다의 결혼 케이크라면 그날을 정말 잘 축하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해요.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후드를 묶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프론시가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레시피를 살펴보고 선택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오븐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는 조언 등을 적은 후 폴리는 귀중한 레시피를 손에 들고 집으로 날아갔다. 자, 이제 해야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뛰어 들어왔다. 하지만 안을 보자마자 너무 갑자기 흥분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프론시는 어머니의 커다란 옥량목 흔들리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비참하게 울고 있었고 조엘은 극심한 걱정에 사로잡혀 프론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폴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레시피를 식탁 위에 던지면 낡은 의자로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프론시는 몸을 돌려 폴리의 품에 안겼다. 폴리는 그녀를 안아 올려 의자 깊숙한 곳에 앉아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주었다. 무슨 일이야? 조엘이 프론시에게 울지 말라고 긴장하며 원하는 가운데 그녀는 물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내가 망쳤어. 조엘이 말을 시작했다. 세상에, 울지 마. 프론시, 그녀를 좀 말려줘. 폴리, 계속 말해봐. 폴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망쳤어. 조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데이비가 박하사탕을 가지러 갔어. 그는 기분이 좋아지며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폴리가 말했다. 뭐가 있었는지 말해봐. 그녀는 그의 얼굴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아니면 데이비에게 말하게 할게. 어린 데이비가 달려왔다. 데이비는 허둥지둥 피마자유 한 병을 들고 있었는데 데이비는 당황해서 박하사탕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데이비는 그것을 폴리에게 자랑스럽게 건넸지만 폴리는 너무 흥분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안 돼. 조엘이 몹시 놀라 소리쳤다. 데이비는 안 할 거야. 내가 말할게. 폴리, 정말이야. 그럼 폴리가 말했다. 지금 당장 말해. 누군가가 빨리 말해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녀는 넘어질 것 같았다. 글쎄, 조엘이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낡은 망치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프론시가 발을 그 자리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폴리, 아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요. 폴리. 폴리는 순식간에 낡은 신발과 달아빠진 스타킹을 벗어 던지고 프론시의 통통한 작은 발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몹시 불안해하며 모여들었고 폴리는 프론시의 하얀 발가락을 부드럽게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어. 폴리는 마침내 말하고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여기요. 프론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파요. 폴리. 그녀는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발톱 주위에 작은 검은 반점이 생겼다. 불쌍한 작은 발가락. 폴리가 고통받는 발을 꼭 껴안으며 말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작고 기묘한 소리가 폴리의 귀에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조엘이 일그러진 얼굴로 큰 울음소리를 터뜨리지 않으려고 맹렬히 애쓰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그는 폴리의 무릎에 몸을 던지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폴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폴리가 소리쳤다. 그건 못생기고 낡은 망치였어. 세상에. 그래, 조이. 내 사랑. 폴리가 말하며 그를 낡은 의자의 반대편 구석에 앉고 그녀 옆에 앉았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의 붕툭한 검은 머리카락에 키스를 했다. 프론시는 다른 사람들도 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폴리에게 몸을 기울여 작고 통통한 손 하나를 조엘의 목에 얹었다. 울지 마. 그녀가 말했다. 발가락이 아프니? 이 말에 조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질렀고 폴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소년의 가슴은 거의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다. 온 집안의 귀염둥이자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프론시를 다치게 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폴리는 그 후 몇 분 동안 그를 위로하고 위로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마침내 폴리가 성공했을 때 문이 열리고 바스컴 할머니가 들어왔다. 앉으실래요? 그녀가 말했다. 케이크가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폴리, 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찾았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흔들리자를 향해 작은 종이 한 장을 승리감에 차 흔들었다. 폴리는 어린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줘. 일어날 수가 없어서 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린 데이비는 늙은 여인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서서 방금 일어난 사고에 관해 생각나는 모든 사실을 그녀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뭐라고? 할머니가 완전히 당황한 듯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폴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거야. 데이비드. 폴리가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데이비드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더 성공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발끝으로 일어서서 붉어진 승리감에 휩싸여 할머니를 프론시에게 데려왔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착지했네. 늙은 여인이 그가 가져다 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너 맞았지. 프론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큰 손으로 작은 발을 잡았다. 네. 폴리가 재빨리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어떻게 하죠? 쑥. 노부인은 안경을 매우 신중하게 조정하며 빠르게 번지고 있는 작고 검푸른 반점을 살펴보며 말했다. 쑥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에도 좀 있어요. 당장 가서 가져오세요. 노부인은 데이비드에게 재빨리 돌아서며 말했다. 가서 가져와. 침리 옆에 걸려 있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조엘이 낡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할머니의 안경이 놀라 떨어질 뻔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외침이었다. 아, 프론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 네, 조엘을 데려가 주세요. 폴리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조엘이 꼭 찾을 거예요. 조엘은 재빨리 떠났다가 곧 마른 허브 한 묶음을 들고 돌아왔다. 허브는 그가 들어올 때 옆에 얌전히 매달려 있었다. 이젠 내가 고쳐줄게. 바스컴 부인이 일어서서 쇼를 벗으며 말했다. 폴리, 건포도 몇 개가 있는데 난 필요 없어. 건포도를 넣으면 케이크가 더 맛있어질 거야. 할머니는 말하며 작은 꾸러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내가 아주 진하게 우려낼게. 그리고 아주 진하게 우려내놓은 맑은 천에 싸서 올려두면 프론시가 발가락이 없는 줄도 모를 거야. 할머니는 허브를 듬뿍 부어서 낡은 양철 컵에 넣고 받침 접시로 덮은 알로 위에 올려놓았다. 오, 폴리가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건포도까지 다 주시다니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 대단해. 조엘이 데이비와 함께 꾸러미를 살펴보면서 말했는데 다행히 노부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만해. 그러지 마.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촌 미란다의 웨딩 케이크 레시피를 찾았어. 정말요. 폴리가 소리쳤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이 꽤 괜찮은 거래에 대한 충분한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그래, 제 성경에 있었어요. 바스컴 부인이 말했다. 이제 기억났어요. 존네 가족이 오실 때 드리려고 성경에 적어 두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바로 가세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끓는 고기를 좀 남겨두었거든요. 할머니는 쇼를 두르고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많은 위안을 남겨두었다. 폴리가 프론시에게 말했다. 이제 엄마의 낡은 슬리퍼를 하나 사야겠어. 작은 발이 젖은 쑥에 꼭 묶였을 때 폴리가 프론시에게 말했다. 오호, 프론시가 웃으며 말했다. 재밌겠네. 폴리, 그럴 것 같아. 폴리가 다시 웃으며 커다란 천 슬리퍼를 신고 돌아왔다. 조엘이 침실에서 꺼내온 슬리퍼였다. 두 소녀는 웍자지껄하게 웃었다. 낡은 검은 슬리퍼가 우울하게 위아래로 펄럭이면 하락할 듯한 기색을 보였다. 끈으로 묶어야겠어. 푸딩 주머니 같아. 조엘이 말했고 폴리는 끈으로 가운데를 단단히 묶었다. 낡은 검은색 푸딩 주머니네. 그는 마무리를 지었다. 낡은 검은 푸딩 주머니. 프론시가 즐거운 작은 가마귀 울음소리와 함께 되뇌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매우 차분해졌고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 앞으로 곧장 내밀어진 발을 두러지게 바라보았다. 폴리는 케이크 만들기를 준비하며 분주히 돌아다니며 무슨 일이야? 프론시 라고 물었다. 다시는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진지한 어조로 물으며 앞에 있는 검은 신발 꾸러미를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아, 맞아. 세상에, 맞아. 폴리가 소리쳤다. 예전처럼 빨리 나을 거야. 일주일 안에 귀뚜라미처럼 팔팔해질 거야. 그렇지 않은지 두고 보라고. 계속 그대로 있을까요?
푸른 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꾸러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고 단추를 채워서요. 물론이지. 정말이야. 폴리가 다시 소리쳤다. 작은 구멍 하나하나에 단추를 채워줄게. 푸른 씨 페퍼, 예전처럼 멋져 보일 거야. 아, 푸른 씨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폴리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폴리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 가족의 모습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편 멤시즈 버스데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